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장 교체 여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본 교체로 인한 신뢰도 논란은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오늘 이 문제 관련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죠. 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는 어긋나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발표 이후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문책성 경질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청와대는 문책성 논란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정황상, 다른 차관급과 같이 인사를 하기로 했지만, 예, 재임기간이나 여러 정황상 논란이 있었던 사실까지 봤을 때, 문책성 교체다. 그게 이제 경질이죠.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가 굳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에 했는데, 불구하고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서 그러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될 소임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이제 독립성이나 통계 조작의 우려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계청은 매우 건조한 기관이거든요. 담백하고 예. 건조한 통계만 얘기하지 해석을 내놓지 않기 때문인데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들을 과잉 정치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때 해명하지 않았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 그건 통계청의 과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쟁으로 비화된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하는 점에서는 따져볼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통계청장이 임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사라고 하는 것은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또 통계청이 이번 통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한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굳이 경질이 아니다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정치 논란으로 흐르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의 결과가 뭐 때문에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더 될 수 있는 말들만 인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은 빠지고 정쟁의 도구로 너무 지나치게 통계청이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 그 통계를 한번 좀 살펴보죠. 예. 통계조사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렸지 않습니까? 예. 그 8,000가구로 늘리면서 1인 가구, 또 특히 고령층 비중이 늘어났고 그래서 빈곤층이 많이 포함되는 바람에 저소득층 소득이 나빠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5분위로 이제 소득 계층을 나누면 1분위가 최하위 계층인데요. 하위 20%인데 그쪽에 소득이 감소했다.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했음에도 감소한 것은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저임금 계층에게 타격을 준다.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 이런 해석으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1분위 통계가 늘어난 거는 그러니까 샘플 자체가 작년하고 비교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통계입니다. 작년에 가계동향 조사를 없애고
다른 분배 지표 조사가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걸 통합하려고 4,000개로 샘플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샘플에서 새로 매년 3분의 1씩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지 않았던 거죠. 6,000개에서 4,000개로 줄었는데 올해는 다시 이게 오래된 조사고 중요한 조사니까 계속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하자. 그래서 오히려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7,000개가량으로 늘렸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샘플은 서로 비교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샘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분위 소득이 줄었다라는 것을 올해 조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샘플이 이어진 게 한 2,000개가량 있는데 2,000가구의 조사를 하면 1분위 소득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통계다. 올해 샘플 자체는 올해 우리 가계 소득 동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료지만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그걸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 과장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샘플이 달랐기 때문에 작년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한 것인데 통계청이 추가 설명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그때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작년에 없애려고 했던 거니까 굳이 이걸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올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샘플을 늘렸으니까 왜 이렇게 늘렸는지 왜 이런 조사를 받고 제대로 다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달라져서 작년하고 연속선상에서 해석할 수 없는지 이걸 밝혔으면 되는 거고요. 사전에 밝히든지 논란이 됐을 때도 담백하게 정쟁에 휘말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실 자체를 명백하게 밝혀서 과잉 해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충실했어야지 된다. 그랬으면 정치적 과잉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 그럼 통계청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정쟁으로 활용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고요. 이제까지 가계동향조사에 그렇게 정치권이 깊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분배지표로 가계동향조사가 사실 5분위 최상위 소득 계층은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소 집계 되고요. 가계부 기재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1분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다른 소득분배 지표에 비해서 소득분배가 별로 나쁘지 않은 걸로 나오는 건데 제대로 된 통계와 맞추는 과정에 샘플을 늘린 거죠. 1분위와 5분위를 다 늘렸기 때문에 5분위는 많이 올라가고 통계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로 5분위 소득이 올라가고요. 통계조사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로 가장 크게 1분위 소득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정책의 영향 탓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금물인 거죠. 그리고 이것의 샘플 자체 바뀐 것은 작년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올해 이렇게 분배 상황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 작년에 비교해서 어떻다라고 평가할 자료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이렇게 나쁘니까 정말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 이렇게 심각한 양상이 있으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서 아래로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노인 가구, 또 1인 가구 청년들, 또 1인 여성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난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샘플을 그쪽 샘플을 늘리는 거는 당연한 통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샘플을 늘린 거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계 동향 조사가 우리나라 가계 소득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석은 이제 가계금융복지 동향조사라고 자산 부채까지 다 같이 조사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그 조사와 근접한 수치에 가까워지게 샘플을 잘 구성해 나가는 첫 단계다. 첫 단추를 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가계 동향이 어떻든지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예. 문제는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은 샘플을 늘린 것은 잘했습니다만 그걸 작년과 그대로 비교한 것은 문제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을 단순히 지금 가계 동향 조사 결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고, 예. 예. 1년마다 하는 가계금융복지 동향 조사가 오히려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데요.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정권이 출범하고 정책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1사분기나 2사분기는 그 영향을 얼마나 받았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첫 해 성과인지 과거에 누적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구별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고 올해 연간 통계 전체가 나오고 그랬을 때나 비교가 가능하고 또 내년에 똑같은 샘플로 내년에 조사한 1사분기 자료가 나오면 그건 비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당장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좀 기다려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가시적 효과가 드러날까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이제 적용된 지가 이제 8개월 돼 가는 거죠. 예. 이제 결과로 나타나기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다른 최저임금 외에 복지제도 향상이나 노인 기초연금 향상 등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책은 아직 시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또 일자리 정책도 제대로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긴 이릅니다. 그런 것이 종합돼서 파악해서 이제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이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의 공과를 따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취업자 증가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용률은 높아졌다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예. 그래서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임시 일용직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줄고 상용직 전부 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정규직인 사람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상용직이 늘어났고 그래서 임시일용직에 줄어드는 비율을 상용직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은 유지되고 있고 또 일부 상승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취업자 수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서 낮아진 건데 인구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요인들도 이제 작용을 했던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최저임금의 영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아직 일부 정황 증거 외에 정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일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득 향상이 반대급부로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발휘되기에는 아직 영향이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류 효과가 발휘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종합적 평가는 아주 미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교수님 노동 문제 전문가시니까 지금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에 신중년 일자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예. 그 신중년이라고 하는 게 아마 50, 60 세대를 뜻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다면은 상당히 노년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을 여기 편성한 것 같은데 정부 단기간의 예산만으로 이 5060 세대들이 취업을 하면서 생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좀
단기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외의 구조적인 대책은 뭐 직업교육을 통해서 직업전환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유망한 일자리로 옮겨가게 하는 건데요. 그런 정책은 사실 1년 이상 걸리는 정책이고 최소 3년은 걸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그들의 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나마 재정을 적게 소요하고 또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를 찾아주고 일자리를 매칭시키는데 돈을 쓰는 방법이겠죠. 그런 대책을 쓰는 것은 신중년도 필요하고 청년층도 필요하고 여성층도 필요하고 이제 취약계층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정책은 어느 역대 정부나 써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효과 있게 쓰이게 되느냐 하는지 초점을 두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만 23조란 말입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데 공공일자리. 그런데 결국은 민간에서도 이런 정부의 의지를 좀 받아들여져야 일자리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만에서는 안 되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공공 일자리 늘리는데도 논란이 되는데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그저 안 만들어지거든요. 투자가 이루어져도 안 되고 고용이 늘지는 않고 투자도 잘 안 이루어지고 고용유발령 투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원금 주지 않고 좀 더 강력한 처방을 쓰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민간 기업의 개입이라고 해서 사실 차단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도 우선 효과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발상인데요. 내년 예산 460조가 넘는데 거기에 23조면 사실 일자리 예산으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일자리 예산을 많이 안 써왔다라는 거고요. 이명박 정부 때 인턴공학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단시간 일한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률 70% 달성한다. 이런 하여튼 고용을 창출한다면서 임시적인 일자리만 늘렸거든요. 그런 것보다 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대책에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쓰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쓰여야 되는 게 아니냐. 고용 질곡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자리 예산이 아직 5%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쓸 여지가 더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오늘 소상공인 단체들이 시위도 했어요. 우리도 국민이다 이러면서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서 시위를 한 것 같은데 차등 적용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만은 소상공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 구조적 대책, 그러니까 갑질 근절이 구조적 대책의 핵심일 건데요. 대기업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건물주의 갑질 이런 문제를 푸는 데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인 적극적인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를 인건비 증가를 지원 정책으로 해결해 주는 건데 고용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별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공식적인 고용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미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났는데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가 많은데 구조조정 국면에 계속 있는 거죠. 이분들은 사실은 이런 자영업자 대책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 체계 안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가장 강력한 거니까 그 준용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그 체계로 편입해서 사실은 흡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인 자영업자들 말이죠. 예. 1인 자영업자 수와 무가족 종사자가 급격히 줄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사실은 이건 최저임금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처지가 가장 열악한 거라서 사실 최저임금 적용의 영향을
냉철히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떤 자영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분해서 정확 맞춤형으로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업종별 급여별 적용은 적합하지 않은 게 업종별 급여별로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자영업 안에서도 그런 것 처지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대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4부에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져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 바쁘게 이제 8월 국회를 하셨는데 9월 국회가 시작되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기국회고 사안도 많고요. 예. 쟁점도 많고 그래서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뭐 국정감사도 있고, 네, 뭐 예산심사도 또 해야 되고 말이죠. 네, 뭐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있고요. 예. 또 뭐 여야가 또 합의한 또 법안도 또 통과시켜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9월 국회는 좀 결실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표창원 의원 트위터를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의 일반적 소멸시효 적용하면 안 된다. 일부 위헌 결정. 이거에 대해서 국민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한 헌재 결정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라는 트윗을 썼어요. 네. 어떤 의미죠? 네, 그동안 줄곧 제가 많이 주장을 해왔던 건데요. 예. 정원섭 님이라고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죠. 그 파출소 딸인 소장 딸인가요? 예, 맞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억울하게 살인범 누명을 썼고 15년 복역하다가 나중에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국가배상 청구를 했더니 그 소멸시효 중단 6개월로부터 열흘 지났다고 해서 1심에서 26억 원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분한테 2심에서 아예 전혀 청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 과정에 이제 대법원이 이 유사한 모든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 소멸시효 민법에 있는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고 정지 기간 6개월을 적용을 해서 그 6개월 이후에 만약에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전부 국가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고 재판거래 일부로 봤고요. 예, 그렇죠. 네, 박정희 정권 때 주로 있었던 문제니까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심기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판결로 이렇게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죠. 예. 문건에 나와 있고요. 문건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렇게 그 문제는 이제 과연 사전에 아예 거래를 해서 맞춰서 판결을 한 것이냐, 아니면 판결이 내려진 결과가 정권에서 좋아할 만한 것이니까 나중에 그것을 제시하고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 했느냐. 이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그 정권이 좋아할 만한 판결로 보고했던 것만은 이제 확인이 됐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국가가 고의로 무고한 시민,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그것이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 일반 민사 사건처럼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박근혜 정부가 딜을 냈다. 네. 그 문건에 보면은 과거사 재판 그 손해배상 관련해서 제한적, 뭐 합리적 이런 말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죠. 소멸시효 3년을 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분이 지금 표현이 얘기한 그분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간첩 조작 사건들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헌재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적용을 해서 국가배상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를 한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재심 청구들을 하셔야죠. 줄줄이.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배상 결정 내려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배상을 내려야 할지 아니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는 아예 재판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소멸시효 자체로 재판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헌이니까 이제 줄줄이 이제 재심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동으로 해준 건 아니네요, 국가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가장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들이 그동안 요청을 하시고 헌법소원 제출하신 분들이 뭐냐면 재판 자체, 사법농단으로 알려졌던 재판 자체를 위헌적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해달라 이런 청구를 했는데요. 여전히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그 법의 규정이 위헌이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자동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큰 잔치가 있었잖아요. 집안 잔치. 예. 예. 잔치인데 좀 시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네. 잔치는 왁자지껄하죠, 언제나. 네. 이해찬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 한쪽에서는 좀 이해찬 대표의 그동안 이미지랄까요? 좀 네. 강성 이미지 또 뭐 본인이 굳은 신념 이런 것 때문에 야당하고 과연 협치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다면은 협치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또 줄줄이 법안들이 다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다지 큰 걱정을 하지 않고요. 예. 이해찬 대표님 의원 시절에도 제가 곁에서 지켜봤고 의원총회에서 제가 아주 신출내기 초선 의원이지만 예. 이해찬 원로 의원님의 말씀에 반대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수긍을 해 주시고 하는 모습에서 그렇게 뭐 강성이라는 것이 늘 언제나 대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대야 관계와 협치라는 것이 꼭 야당에게 양보하고 야당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야당 말을 잘 들어주고 양보를 많이 하면 상대방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 뭐 이해찬 대표께서 총리 시절이라든지 또 당대표 시절에 다른 당들과 늘 다투고 싸우기만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당 내부는 단결시키고 외부적으로는 협상력을 그것을 끌어올려서 아마도 꼭 필요한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고 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당 의원들하고 이런 얘기 좀 해봤습니까? 오히려 기대를 좀 해달라라든가. 전당대 이후에는 사실 야당 의원들과 이런 얘기를 할 기회는 전혀 없었고요. 예. 앞으로 뭐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인사 몇 호였었죠? 1호였습니까? 예, 1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1호. 네. 그랬는데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할까요? 그분들에 의해서 표창원이 많이 공격당하던데 그런 일은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는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우선 이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 지나치다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대통령과 가깝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이후에 뭐 레임덕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을 공격하시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그랬고 이번 전당대회 때도 그 후보들 중에 특정 후보는 친문이고 특정 후보는 친문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을 하신 다음에 친문이 아니거나 덜 친문이라고 여겨지는 분을 공격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을 때 제가 사실 그분들에게 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우리 편인데 우리 편 안 들어주고 상대방 편 들어주느냐. 상대방 편으로 배신했구나. 뭐 이런 시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다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다 이제 해소하고 다시 원팀 하나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하고 전화 인터뷰하면서 셜록을 찾아서는 책을 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출간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 뭐 본인이 살았던 뭐 자전적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네. 또 뭐 큰 선거를 앞두고 홍보용으로 책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셜록을 찾아서는 전혀 다른 책 같은데요? 네. 미스테리 추리 여행 에세이고요. 미스테리. 네. 사실 이 책은 제가 2012년 경찰대학 교수 시절에
실제로 셜록 홈즈 스토리에 나오는 그 장소들을 찾아서 베이커가 거리인가 뭐 맞습니까? 네, 거기도 가고 예. 또 셜록 홈즈가 모리아티를 끌어안고 떨어져서 사망했다고 알려졌던 그 라이헨바흐 폭포라든지 그리고 그 장소들 찾아가는 과정에 사실 실제로 제가 그 프랑스에 있는 한 궤도루팡 협회 회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조금 극화시켜서 뭐 사드의 성 그 세디즘의 원조죠. 그곳으로 유인해내는 이런 이제 좀 그 추리소설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추리소설과 사건 사고 현장 그리고 이제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도시도 찾아가고 아가사 크리스티의 미스터리의 현장들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엮은 내용들을 지금 이제 6년 만이죠. 그동안 이제 정치 현장에 휩쓸려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거 마무리 지어서 이번에 낸 것입니다. 근데 뭐 아가사 크리스티, 셜록 홈즈, 궤도루팡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소설이나 소설가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탐정 소설. 네. 이런 소설 또 이런 분들을 원래 좋아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무척 좋아했죠. 어린 시절 제 영웅이었고. 경찰이 된 원인도 하나 들어갑니까, 이거? 그렇죠. 그렇군요. 예. 혹시,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 간 건 아니겠죠? 그래서 간 것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대학 졸업하고 일선 형사로 근무하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또 후기대학교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들 실패를 했거든요, 수사를. 결국, 범인 검거를 못 했고요.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졌을 때 어린 시절부터 그 영웅이었던 셜록 홈즈의 나라 영국에 가서 수사를 좀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래요. 셜록을 찾아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그 셜록 홈즈 결국은 탐정 아닙니까? 사설 탐정. 그렇죠. 국가공인 네. 경찰이 있고 네. 홈즈는 사설 탐정인데. 예. 그 셜록 홈즈라는 인물이 나온 게 꽤 오래됐는데 아직 네. 우리나라는 사설 탐정 제도가 없죠. 불법입니다. 불법입니까? 아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네. 그러면 심부름센터 이렇게. 그래서 몰래 그렇게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사생활 침해라든지 정보인권 침해 또 사찰 미행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불법이고. 예. 표현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탐정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신문 칼럼에도 경찰대학 교수 시절에 탐정을 허하라라는 제목으로 쓴 적도 있고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도 사실 한쪽으로는 수요죠. 경찰이 우리 가족 실종에 대해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찰은 이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수사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반대로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많은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이 탐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외국에는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느냐. 뭐 경찰 관련 학과라든지 또는 법 관련 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심리학 관련 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에게 또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양쪽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탐정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탐정제도가 도입되면은 그 세부 사항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네. 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살인부터 다 할 거냐 아니면 뭐 실종 여기에 대한 것만 제한적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진행돼 왔고요. 대부분은 이제 합의가 좀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사설 민간 탐정이기 때문에 권한은 줄 수는 없고요. 예.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임의적인 방법으로 법을 어길 수는 없고요.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부처에서 관할할 것이냐. 그러니까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고요. 법무부는 법무부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고 이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돼서 계속 그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거는. 네. 예. 그 지난 6월에 개봉해서 300만 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탐정 리턴즈. 탐정 영화인데 이 영화에 출연했어요? 카메오로 잠깐 나왔습니다. 예.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그냥 저로 나왔고요. 국회의원으로? 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사건을 다 해결하고 마지막에 새로운 사건을 의뢰 받으러 가는 씬이에요. 근데 그게 딱
나왔는데 이제 제가 앉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의뢰를 하는데 그 의뢰한 사건이 고양이 실종 사건. 고양이 실종 사건? 네. 좀 아주 재미있는 설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그 과천 토막 사례 보면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네. 이 공개되는 거는 요건이 있나요? 어떤 한 거 하에서 공개한다. 네, 요건이 있고요. 그 요건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때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커다란 논란이 있었죠. 그때 이제 합의가 돼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에 그 신상공개 요건을 정하게 됐습니다. 정하게 된 것은 뭐 연쇄살인이라든지 또는 성폭행살인 등의 사회적 이목을 끄는 강력범죄 그리고 뭐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자백을 했거나 해서 범인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태. 여기에 대해서 과연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이제 범죄 예방 등 공익 목적상 필요한지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충족되는지를 위원회가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수결입니까? 네, 다수결 원칙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공개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 충족 요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강력 범죄가 아니라도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면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와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범죄자 인권을 신경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단 말이죠. 그런 비판이 있죠. 네. 예를 들어 뭐 소라넷 운영자라든지 뭐 일베 운영자라든지 또는 아주 그 뭐 조희팔 같은 강력 범죄는 아니죠. 사기 사건인데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서 공개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는 특정 강력 범죄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도 법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 뭐 예규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법으로 해야죠. 이게 기본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요. 초상권과 사생활권, 정보인권 이런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현재로 봐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도 입법 시에 엄청난 반발과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일반적인 형법사항들 뭐 재산범죄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할 경우에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반대 논리도 또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해 3월에 인천에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사체 또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그런데 이 범죄인들이 그 한 명은 또 미성년자였단 말이죠. 네. 이때 신상 공개가 안 된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그렇습니다. 그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신상 공개 대상에서 청소년 보호법 그러니까 19세 미만이죠.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청소년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두 명의 공범 모두 17세, 18세였기 때문에 둘 다 공개해서는 안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건 딱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국회 현안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표창원 의원님 지금 법사위인데 기촉법이라고 부르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예. 이게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막혔다. 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법안이 그래서 뭐 법사위가 월권을 한다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상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되게 법안 통과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해당 상임위에 제출이 되면 사실 그 교섭단체라고 하잖아요. 20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한 정당에서 그 모든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에서 반대를 해도 상임위 통과를 못합니다. 우선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못하죠. 그런데 어렵게 통과를 해요. 그러면 그만큼 법이 수정이 되기도 하고 양부와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부처들이 모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개진하는데 뭐 수용하고 이렇게 돼야만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는 현재 국회법상 법 체계와 구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헌법이나 법률, 다른 법과 충돌 이렇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것만 보라는 것인데 이걸 내세워서 마음에 안 들면 법사위원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법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이 공개적으로 내가 뭐 수십 건의 법을 이렇게 막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례법 역시 사실은 중소기업들 그 거제 등의 조선업의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영이 잘못해서 그 기업 경영하지 못할 정도로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뭐 파산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러한 그 기업 외적인 경영 외적인 영향 때문에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그 경우에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순응을 한다면 워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데 이게 정무위에서 전부 어쨌든 각 당이 다 동의해서 합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는데 법사위에서 한 분의 의원이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통과가 안 돼 버린 거죠. 바른미래당이 반대. 네. 그런데 그 묘하게도 그 최이비 의원님이 반대하셨는데 물론 다 이론이 있으세요. 예, 예. 이론이 있고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파산 처리 절차에 맞게 한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반대가 된 건데 그 부분에서 묘하게도 최이비 의원께서는 며칠 전에 본인이 제출하셨던 법안이 상임위 다 통과됐는데 법사위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검찰이 반대해서 좌절이 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건은 피해자고 한 건은 좌절시키는 이러한 이제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법사위에서 다뤘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이거는 그 기존에 있는 기초법을 연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법으로 넣자는 겁니까? 연장하는 거죠. 원래 이제 일몰법이라고 해서 5년 한시로 했는데 이제 그 기한이 거의 도래가 됐거든요. 마감이 되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지금 갑자기 생겨난 거제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러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외부적 효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상시적으로 법을 넣자라는 얘기도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도 다시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일단은 기한 연장이 시급하니까요. 시급하니까 네. 일단 그것은. 예. 자,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은산분리 관련해서 조금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까? 네. 논쟁이 계속되어 왔던 주제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에 대한 특례법이죠. 그렇죠. 그동안 이제 은산분리법이라는 게 그 재벌 등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게 되면 자기네 기업에 돈을 끌어다 쓰고 뭐 대출도 막 하고 그래서 동반부실로 빠지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분들 또 은행에 돈을 넣은 예금주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산분리라는 것이 대한민국 산업경제정책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전문 은행은 좀 다르다 예외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특례법을 만든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지분율 아무리 은산분리 원칙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는 예외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너무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는 없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하나고요. 지분율의 문제. 두 번째는 대기업 참여를 못하게 하자. 그 대기업 중에는 인터넷 대기업이 있거든요. 과거의 전통적인 재벌은 아니지만 신흥 그렇죠. 대기업인데 이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대주주가 될 경우에 은산분리의 그런 취지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러한 부실화의 우려가 있다. 이런 반대를 해오신 거죠. 일단은 뭐 대통령은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기본적인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에서 예외로 해야 된다. 다만 이제 그 내부에는 인터넷 전문 기업, IT 전문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은산분리 원칙의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근데 뭐 저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보수정당에서는 뭐 당연히 찬성하고 정의당에서는 또 강력 반대하는 것 같아요. 반대하죠. 예. 쉽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고요. 마지막 남은 쟁점은 이제 대기업, 그런 그 IT 대기업, 또 포털 대기업들이 과연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느냐, 대주주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공상추정법이란 걸 발의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공상추정법 어떤 법입니까? 사실은 그 쉬운 말인데요. 쉬운 말이에요? 낯설어서 그런데 공상이란 것이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다가 다치시면 이것이 공무로 인해서 일어난 부상이다. 이게 공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특히 소방, 경찰 등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들께서 그 범인을 잡다가 범인한테 칼로 찔렀다. 이거 당연히 공상이죠. 공상이죠. 그런데 주야 받기는 24시간 순찰 근무하다가 파출소에서 휴식 시간에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다. 그런데 부검을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 사망했다. 그 경우에 공상을 안 해주고 그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 보고 근무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소방관도 똑같고요. 지난 10년간 25분의 소방관이 암에 걸려서 사망을 하셨는데 그 암이 소방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해당되는 소방관 유족들께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법, 공상 관련된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 캐나다 등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공상을 추정한다. 일단 그러한 그 엄격한 신체 검사를 거쳐서 채용된 경찰, 소방 등의 직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게 발병이 일어날 경우에 그 병은 일단 공무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중에서 만약에 공무로 인한 게 아니라 본인의 과실, 유전병 뭐 이런 것들이라면 그걸 국가가 입증하는 거죠. 입증 책임이 바뀌는 겁니다. 바뀐다. 예. 그것을 이제 공상추정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이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렵죠. 네. 그래서 공상추정법이군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쉽네요. 네. 그 통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이제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제가 야당 의원 시절 발의를 했고요. 예. 당시에 소관 부처인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측에서 모두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좋아할 것 같은데 왜 난색을 표해요? 공무원들은 좋아하시죠. 그런데 네. 그 해당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도 반대했고요. 왜냐하면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예, 무척 많은 공무원들에게 일단 공상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 중에서 아닌 걸 가려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 예. 하지만 이제까지 나온 그 발병과 사고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보면 그렇게 커다란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막연한 불안감인데 여전히 그 부분은 해소를 못하고 있고요. 특히 재정당국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군요. 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 중폭 개각 단행했습니다. 네. 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물론 이제까지 고생하신 장관님들 또 교육부총리 열심히 하셨지만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 본인의 의지 노력과는 달리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어떤 혁신 효과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죠. 통계청장 교체 경질이다 아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굉장한 반발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뭐 통계를 조작하려고 하느냐, 자기 입맛에 맞는 통계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야당의 비판은 필요하죠, 당연히. 그 야당 가만히 있으면 야당이 아니죠. 예. 다만 야당의 비판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그 통계청장의 그러한 새로운 그 전례 없는 그 표본 변경 이 부분은 사실 또 문제 여지가 있었고요. 그럼 통계청이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예. 그리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도 그 시기에 맞물려서 경질을 꼭 해야 했느냐. 시기에 조금 미스. 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조금 시간 텀을 두고 차분히 정리한 다음에 조금 더 그 순조롭게 경질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시각들도 분명히 네. 이의가 있다고 봐요. 다만 그 내부에서 봤을 때는 통계청이 워낙 중요하니까 통계청의 어떤 새로운 그런 그 통계 업무의 어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잘 한다면 이러한 인사가 충분히 다 좀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국가폭력은 공소시효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